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로 있는 전봉근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 외교안보 분야에서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신지정학 시대, 그리고 이 시대에 대비한 한국의 생존 대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을 돌아보면은 이제 요즘처럼 혼란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엄청난 전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마 대부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이제 탈냉전이 되고 나서는 세상의 평화가 상당히 지속될 거라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었죠. 그렇지만은 탈냉전은 불과 30년도 되지 않아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탈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와 같은 강대국 정치, 세력 경쟁, 지정학의 시대가 돌아온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누구도 사실 2년 전에는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2년 초에 발생을 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모두가 너무나 깜짝스러워서 이스라엘이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그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에 많은 신경을 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아마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상의 혼동 상태는 마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대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대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으로 삼아야 될 한국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최근에 국립외교원에서 한 18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10여 년간 정부 안팎에서 일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동북아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전략연구 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제한된 시간 최대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국 외교안보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참고 자료를 추천합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발간한 한반도 국제정치의 비극,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전쟁이 지속되는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를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김형규 교수님, 아주대 교수님께서는 신국제질서와 한국 외교 전략이라는 책을 편집을 했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가했는데요.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혹시 참고를 해주시고, 그 외에도 지정학 시대, 그리고 동북아의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동북아 패권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전쟁에 말려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지난 수백 년의 동북아 지역이 사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전쟁이 많은 지역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오히려 아주 적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한 100년 전쟁을 안 하면은 long peace, 긴 평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동북아 지역에서는 200~300년간 전쟁을 안 한 시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령 뭐 북중국과 중하 중국과의 패권 세력전이,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세력전이, 그리고 명과 청의 세력전이가 발생할 때마다 패권 전쟁이 발생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그 전쟁에 거의 빠지지 않고 연루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세력전의 발생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그러한 전쟁에 말려드는 것인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더 원초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왜 분단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분단국가는 다 통일되었는데 한국은 왜 통일이 안 되는지,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왜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북핵 합의가 파괴되는지 등등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걸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한 이후에 우리의 이제 대전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글을 쓰면서 우리는 종종 뭐 저도 이제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성급하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이 나아갈 길을 제대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확한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일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단, 평가, 자기 성찰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는 우리의 지식도 제한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처방도 근거가 없는 처방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이와 무관한 분야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오은영 박사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그리고 대통령 강형욱의 대통령의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상당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상황을 관찰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진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런 진단이 정확하다면 제가 볼 때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중국의 부상, 지정학의 기환, 강대국 정치의 기환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탈냉전 들어왔을 때의 상황에 대한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탈냉전에 막 들어왔을 때 가장 유행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계 역사의 종언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종언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책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제 더 이상 역사 발전은 끝났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인류 발전을 할 수 있는 최대 상태에 이미 우리는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리버럴 낙관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이 세상이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 대학 교수가 대표적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하버드의 그램 앨리슨 교수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 500년간 15번의 세력 전이가 일어났는데 그 세력 전이의 결과는 그 중에서 12번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아마 동북아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의 75%는 전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전쟁을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동북아의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정치 현상을 좀 간단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금방 말했던 미중 경쟁이 악화되고 진영화되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과연 현 상황이 신냉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신냉전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 한국도 거기에 속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연대해서 주도하는 반미, 미국과 경쟁하는 진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많은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 못지않게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못지않게
한반도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어 있는데요. 국가주의, 민족주의, 반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이제 누구도 못 믿겠다. 자조, 각자 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들은 자기 내부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서 인구도 많기 때문에 다들 최소한 3억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억 14억 되니까 자기 내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또 어떻게 생존하느냐? 지역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EU, 동남아, 아세안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역마다 지역협력체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일본이 살고 있는 동부아에는 전 세계에서 지역협력이 없는 유일한 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특히 그 속에 속하는 한국은 아마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세 번째 현상은 국제 질서가 다국화되고 있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냉전기에도 비동맹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동맹 국가는 그야말로 힘이 없는 국가, 투덜거리는 국가, 불평불만만 하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사우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세력화되고 있고 세력화되면서 이 지역은 서방 진영 그리고 반미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그 양 진영 사이에서 상당히 실용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국가들을 우리는 자율적인 지역 강국 또는 담장위, 펜스 시팅 국가라는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국가들의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비난하는 듯하게 들립니다만 이 국가들을 볼 때는 그러한 자기의 정책이 자기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성향을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국제 레짐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레짐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갔고 그리고 한국은 그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국제 레짐을 이끌 만한 패권을 유지할 만한 역량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점차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친지정학 시대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정학적 이미지는 거의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100년 전부터 지정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이 성견 지명은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1904년 현대 지정학을 창시한 할포드 맥킨더 옥스포드 지리학과 교수의 본 세계 지도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모습은 냉전이 일어나기도 전이었고 1, 2차 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탈냉전이 일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지금 미중 경쟁도 전혀 누구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맥킨더 교수는 이러한 지정학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아마 세상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가운데에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에 심장부에 그런 피벗 에어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륙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에 반주변부 또는 반해양 반대륙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일종의 섬으로 이제 유라시아에서 보면 섬이 되는데요. 미국, 북미 그리고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 분포가 되면서 아마 대륙 세력의 중심부와 해양 세력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이 경쟁의 대상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100년 전의 이미지를 갖고 50년이 지나서 예일대의 니콜라스 스피크만 교수가 이러한 이미지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는 냉전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2차 대전은 미국과 소련이 같은 연대에서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을 무찌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는 끝나기도 전에 세상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다시 한번 그림을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앞에 50전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가운데 심장부의 대륙 세력이 있고 주변부에 이 중심부의 세력은 대외로 팽창하려고 하고 있고 그 팽창의 대상은 주변부에 있는 림 세력입니다. 그야말로 주변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은 다시 한번 그 바깥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닿는 그런 세력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 주변 세력은 이 림 세력은 대양 세력,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경쟁을 하면서도 또 굉장히 번성을 할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도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의 예언이 뭐 100%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미국은 이 림, 이런 이미지를 이론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2차 대전의 적대 국가였던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키는 마샬 플랜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이 림 세력을 부활시키기 위한 이러한 지정학자의 그 예언을 또는 진단을 따른 것이었죠. 그러한 이미지는 계속 이어졌고 오늘의 우리 유라시아 대륙을 보는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 이미지는 즈비그녀 브레진스키 전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쓴 그랜 체스보드라는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은 1997년이라면은 아마 탈냉전의 평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는 전쟁은 없다. 미국 패권이 지배하는 평화 시대가 열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보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여전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쟁은 일어날 것이고 그 경쟁이 일어나는 지정학적 지진대가 주변부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exactly 정확하게 현재 동북아의 대만, 한국, 한반도 그리고 중동,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을 아프가니스탄 등을 이 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러한 지난 100년의 추세가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100년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그림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닌 그야말로 지정학적 구조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해양과 대륙 세력에 마침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하며 어떻게 전쟁을 방지하며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현 세대가 갖고 있는 아마 어쩌면 50년 이후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북아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이 있었고요. 이 국가들이 놀랍게도 상당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국가 간의 전쟁은 지난 15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불과 손가락 몇 개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의 전쟁을 아마 상기한다면 이 지역이 얼마나 과거에는 그렇게 대전쟁이 없었나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힘이 너무 세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중국의 힘이 너무 세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거기에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4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최대의 대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당시의 기술로서는 일본도 대륙을 침공하기 힘들고 대륙도 일본을 침공하기 힘든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독자적인 별도의 세력권으로서 자기의 안보를 영위하는 그런 대전략을 꾸며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양 세력이 동북아에서 등장한 것이죠. 일본의 부상, 메이지 유신 19세기 이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진입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일본의 부상은 한국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자기가 부상하면서 처음과 계속 지속적인 패권 경쟁을 했고 그 사이는 한국은 어느 한쪽에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해양 세력의 동아시아 진입은 한국에게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대륙 세력으로부터 균형을 할 수 있는, 그 세력을 균형을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항상 우리는 한편으로 한미동맹을 너무나 고맙게 여기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상당한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북아 지역에 미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상상을 한다면 우리가 한미동맹,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밸런싱 파워로서의 그 가치를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엄청난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각에서는 오각파도 또는 사면초가보다 더한 오면초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핵무장했고 핵위협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속에서 어떨 때는 균형을, 어떨 때는 한나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완벽한 좋은 선택은 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영내에서의 군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0위의 그 군비를 증강하는 나라 속에 6개가 동북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군비가 연 6%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력은 연 1, 2%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동북아 지역에 대개 볼 때 중국은 3, 4%, 한국은 1, 2%, 일본은 1% 정도인데요. 그런데 군비는 6% 증가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국, 중국 이 지역에서의 국가들의 증가하는 그 부보다도 군비가 더 빨리 증가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훼손당하는 그런 추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저는 들어갔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중국의 부상으로 경제력이 미국의 70%에 도달했습니다. 향후 10년이 지나면은 미국의 경제력을 중국이 추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미국은 향후 10년간 중국이 자기를 추월하지 못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마 미중 경쟁이 가장 치열해지겠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도전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고민입니다. 냉전기에는 별 고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진영에 100%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동맹하면서 북한이 전쟁을 억제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핵무장을 했고 한미동맹으로 억제하는 것에도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 소련, 러시아는 우리가 빼면 전혀 신경을 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미국이 중국과 직접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던 나라에서 냉전 내내 아무 관계도 없던 나라에서 한국과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교역 상대국이면서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저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끼인 국가라고 개념을 저는 짓고 싶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세력 사이 계력 경제에 있는 전형적인 끼인 국가입니다. 지정학적 중간국이죠. 그럼 이런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냉전으로 내려오는 그 냉전을 레거시 때문에 한미동맹 하나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한미동맹 없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한미동맹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끼인 국가들은 다양한 옵션을 좀 구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편성도 있고 균형도 있고 적극적인 해칭도 있고 소극적인 행직도 있고 중립도 있고 독자 노선, 이의제의, 고슴도치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중국에 편성하는 국가, 미국에 편성하는 국가, 균형하는 국가, 해칭하는 국가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책을 취한다 해서 우리는 그 국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국력의 덩치, 지리적 위치, 역사적 경험, 경제적 의존도, 가치 체제의 동질성, 국내 정치적 환경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모든 국가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미동맹 강화, 중국 편성, 홀로서기, 현상유지, 초월적 외교, 다양한 이론가들은 이런 옵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전형적이 5개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저는 딱 2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올린 미중관계 균형입니다. 근데 미중관계 균형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50대 50의 균형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중국 편성, 홀로서기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떠한 선택을 다음의 숙제 또는 여러분과 다음 추가적인 토론을 맡기기로 하고, 저는 우리가 특정한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환경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그 분단 국가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안보를 강화해야 되고, 동맹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공에 포위된 국가입니다. 우리 주변은 모두 다가 우리보다 국력이 2배 내지 20배 큽니다. 그런 한국은 끼인 국가, 중간 국가입니다. 또 한국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한국은 전형적인 자원 빈국, 에너지 빈국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통상을 하고 제조를 하고 수출입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한국은 통상국가라는 겁니다. 통상국가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현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한 70~80%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말은 수출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북한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볼 때 세계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안보, 세계가 평화롭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동 때문에 갑자기 비상 걸린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미국은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한국은 경제 때문에 우리의 수출 시장, 우리의 석유 수입 시장 등등의 문제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견국가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중견국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중견국의 가치,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공영에 기여해야 될 책무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전략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한국의 대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5가지 과제를 좀 제시하고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 한반도의 비핵평화 체제가 없다면 한국은 끊임없는 이러한 소모적인 전쟁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됩니다. 둘째, 강대국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명한 강대국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미동맹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미중 간의 50대 50의 균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맹이고 자산입니다. 반면에 중국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면서도 한중연대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대전략의 핵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국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히 중소국가들은 자기 국력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 협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EU는 나토를 너무나 중하게 여기면서도 EU를 가지고 자기들의 내부 단합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도 제가 볼 때 한국은 동북아 지역 다자 협력을 추진할 때 우리의 안전 보장이 더욱더 보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자주의, 중간국, 비핵평화지대, 국제연대도 필요합니다. 한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중견국가들과 국제연대를 할 때 제가 볼 때 미중 경쟁도 훨씬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지속 가능한 대전략을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적 합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외교안보, 우리 국력의 최대 약점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의 최대 약점은 대외 정책에 대한 국론 분열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대외 정책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주변 국가와 지속 가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분단 국가적 성격, 통상 국가적 성격, 그리고 끼인 국가적 성격, 그리고 중견 국가적 성격을 기반으로 하는 대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낼 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아무리 21세기가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갈 길을 저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